안녕하세요. 환율의 모든 것 환율 질문 있어요의 정미영 전승지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해외 투자 첫 번째 시리즈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외 투자에 좀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되고 있는지 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초에 그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라는 게 외환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었잖아요. 과연 이게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추세적인 일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해외 투자가 되는 환경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뭘 좀 알아야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자산이 충분히 축적돼 있어야 된다. 이게 뭐 국민들의 소득일 수도 있고 대외에서 벌어들인 경상 흑자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자산이 축적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사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막 국내에 투자할 시장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금융의 본산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산을 담기에는 금융시장이 좀 작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국내 금융시장이 협소해야 된다. 같은 맥락인데 국내 금리가 낮다거나 국내에 막 성장성이 돋보이면서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들 수가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중국의 사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 투자하고 싶어도 나라에서 얼마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해외 펀드 비과세하면서 펀드가 급증했던 사례도 뭐 예를 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나라에서 권장하거나 또는 규제 장벽이 적거나 그런 케이스를 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각종 플랫폼이나 정보가, 그러니까 뭘 좀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이 개인들에게는 해외 투자의 원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런 소득, 그래서 모아진 축적된 자본도 있었을 거고, 여기에다가 집콕이 대세이다 보니까 일단 뭔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볼 수 있는 정보도 홍수처럼 쏟아졌잖아요. 각종 유튜브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요. 예.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많은 금융시장 투자할 수 있는 정보들도 많아졌고, 또 금융회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뭐 여러 나라를 직접 개인들이 계좌를 국내에 개설을 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우연이라기보다는 결국 코로나가 촉매제 역할을 해줬다라고 그렇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요국의 대외 순자산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순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순자산이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겠죠. 자산에서 네, 그 부채는 뭐냐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 자산은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보다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더 많으면 순자산국이 되겠죠. 네. 여기 차트에서 오른쪽 차트 하단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14년도에 그 순자산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나라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은 순자산국이 아니네요. 순부채국이네요. 우리도 주로 주식을 미국 거 많이 담죠. 네, 맞습니다. 뭐 나쁜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이 좋아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본, 대만, 대만 엄청나네요. 대만은 GDP의 200%가 넘는 순자산을. 여기는 아마 금융시장이 협소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한 27%, 30%가 안 되는 수준이네요. 네, 저희가 해외 투자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저희가 사실 세미나 같은 데서 한 2010년 중반부터 해외 투자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순자산국인 일본이랑 대만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추이를 보시면은 뭐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워낙 이 나라들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계속 순부채국이고, EU 같은 경우는 순자산국으로 전환이 됐어요. EU는 좀 나쁜 그림인 것 같은데, 사실 시장도 크고 워낙 경제 규모도 큰데 워낙 기업, 뭐 EU의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낮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유럽으로는 돈이 좀 안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네는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대만, 한국, 일본
일본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만은 2000년대 이후로 순 자산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14년 이후로 순 자산국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순자산국은 근데 외환보유액을 포함한 금액이죠? 네, 외환보유액에다가 우리가 사실 큰 관심 없는 직접 투자, 네. 해외 지분 투자한다거나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된 거고,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증권 투자잖아요. 네네. 주식이나 채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랑 좀 비슷한 여건이 일본, 대만, 한국, 중국 비교를 해보면 일본이 그래도 결국 압도적으로 증권 자산은 순자산이 많네요. 그렇죠. 금액으로 보면 금액별로도 그렇고 GDP 대비로도. 그러니까 아까 대만 앞서 차트랑 좀 비교가 되는데 대만의 외환보유액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높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산은 많은데 자본은 있는데 국내가 초저금리를 가장 빨리 접어들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게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또 그 역사도 워낙 길기 때문에 이렇게 축적해놓은 자산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권 자산만 떼고놓고 보니까 아직도 순 부채국이네요. 순 자산국이 아니고, 외국인이 또 최근에 주식을 많이 팔긴 했지만 외국인이 우리 채권하고 주식 갖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외 투자를 많이 해도 아직은 순 부채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이 작년에 주식을 팔았는데 지금 파란 선이 외국인이 우리 주식 순 매수 엄청 늘었네요. 자산 보유 금액이. 늘어난 거고. 네.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돈이 얼마만큼 투자가 됐느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이제 국제수 지표에 나타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는 다 평가 금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주식을 오히려 줄였어도 평가 금액이 주식이 많이 올라서 훨씬 크게 증가를 했다. 그러면은 보유 자산이라고 평가되는 금액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아마 지난해 그런 효과가 반영된 게 얼마나 많이 올랐으면 주식을 팔았는데도 네. 자산이 훨씬 많이 그렇게 보면 거꾸로 늘어났네요.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외국인 주식을 많이 팔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좀 해외 채권 투자가 둔화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 채권을 계속 늘리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안전하면서도 금리를 조금 더 주니까 상대적으로 금리는 높고 재정 건전성도 우리는 걱정이 많긴 하지만 글로벌하게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뭐 그런 다른 나라가 여건들. 워낙 안 좋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런 여건이 반영되는 것 같으네요. 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외 자산의 구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요. 해외 공장 이전하는 것들, 네. 지분 투자하는 것들, 부동산 투자하는 것들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보다 아직까지는 직접 투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더 큰 상황. 그만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예, 그리고 주식이 작년에 엄청 많이 늘었네요. 외국인도 우리 주식을 많이 자산이 늘어났지만 우리도 해외 주식 자산이 많이 늘어난. 이것도 평가 금액도 같이 반영됐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사기도 했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예. 채권 같은 경우도 작년에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2010년대 중반에 우리가 해외 채권 투자를 많이 늘렸는데, 우리가 개인들이 늘렸다기보다는 보험사들, 장기 투자 기관들이 많이 늘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외 자산의 구성이 2007년도 기준으로는 뭐 외환 보유액 비중이 거의 40%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준비 자산이 외환 보유액입니다. 준비 자산은 한 4분의 1 정도로 줄고 지금은 직접 투자 4분의 1, 주식 4분의 1, 채권 한 13% 정도, 이 정도로 비중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사실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뭐 미국 주식만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지역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단연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네. 예, 50%가 넘는 저 상황. 미국 기업들도 유명한 기업들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네. 떨리는 기업들이 많고요. 특이한 게 위쪽 차트를 보시면 2000년대 중반에 생뚱맞게 막 중국, 중남미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었네요. 아, 그렇죠. 그때가 이제 해외 펀드 규제 비과세 했을 때 사실 그때 중국 펀드 가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뼈 아픈 기억입니다. 그래서 좀 고점에 잡아서 좀 다들 고생을 하시긴 네. 했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또 들고 계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 이런 이제 우리의 경험들이 있고 채권은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보니 미국이 한 43% 정도, 유럽도 한 4분의 1 정도 가지고 있고 중남미가 의외로 꽤 많네요. 중남미가 8%. 그쵸. 짐작이 되시죠? 되시는 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저희도 질문 많이 받았는데, 이제 브라질 헤어라에 관련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네. 저희 잘 보는 통화는 아닌데, 브라질 헤어라 관련된 워낙 금리가 높다 보니까 거기 채권 판매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 효과로 늘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헤어라가 약세이다 보니까 많이 주춤해진 것 같습니다. 상상해보건데 주식이 조금 힘이 떨어지면 또 이런 좀 특이한 금리는 좀 많이 주는데 막 특이한 나라들에 대한 투자도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좀 내역을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해외 투자 역사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뭔가 좀 글로벌 트렌드들 또 시장의 욕구들 이런 거를 반영을 하면서 좀 투자 패턴들이 변화해 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변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해외 투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할 만한 여건이 충족이 됐고 그 정도가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미미하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해외 투자에 갈 길이 아직은 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외환 시장에서도 해외 투자에 관련된 뉴스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예, 계속 좀 공부를 하면서 네.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